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에 대한 이틀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구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탈북민 강제북송 등 소홀을 지적했고 야당은 김용원 상임위원 직무유기를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내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내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앞두고 펼쳐질 180시간 필리버스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고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야당이 탄핵과 국정수사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전국 주도권은 누가 쥐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이틀째를 맞은 오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상외교 예산과 특수활동비 내역, 문재인 정부 방산비리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구상은 외면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대도시들은 도시 경쟁력을 위해 이미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은 인구나 규모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이 글로벌 메가시티와 이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의 서울은 총 면적에서나 형태 차원에서 더 큰 도시가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포는 북한의 기관총 유효 사거리 내 지역으로 서울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되는 것이라며 상당한 안보 위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서울이 그야말로 북한과 직접 맞닿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을 끼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안보의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수도권과 서울 모두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며 군사작전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해서 피해를 받으면 그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더 세게 대응을 하고 김포 시민이 되면 적게 대응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야당은 또 민생 예산은 삭감된 반면 권력기관 예산은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순방 예산과 특수활동비 내역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위사업청의 입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를 핑계대면서 밥 먹은 식당도 보호해야 된다면서 영수증에 식당 이름도 지우는 그런 예산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졌던 KDDX 방산비리, 방산 마피아는 이거는 해상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유야무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인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들의 마약 범죄를 매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예결위는 내일부터 종합정책 질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당은 탈북민 강제북송 등에 대한 인권위 대응이 소홀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천지원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어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답변 태도를 문제로 야당이 국감장을 떠났는데 회의 종료에 대한 협의 없이 윤재욱 위원장이 임의로 감사를 종료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파행을 유도한 거 아니냐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제가 존중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인권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600명 중 90%가 여성이고 아이고 노약자인데 이걸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처참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인권위원회에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보도를 듣자마자 중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각각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했고요. 민주당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실무자 징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소위를 열지 않는 것 자체가 이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가 아니고요. 무슨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라고 한다면 옆에 계신 송건 인사조치는 별개로 하고 소위를 직무유기를 하고 열어야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천재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정책 공약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청년 퓨처 파인더 현장에 방문해 창업 벤처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가와 소통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마음 총선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공천 원칙을 밝히며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총선 기획단장을 맡은 이만희 사무총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그 바람을 담아 기획단 명칭을 국민마음 총선기획단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핵심 기조는 민심, 안심, 진심입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각오로서 민심과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당이 되겠다는 안심, 그리고 반드시 국민을 위해 해내겠다는 진심입니다. 또 이 사무총장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기는 공천을 만들겠다며 공천제도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20일까지 7번의 회의를 거쳐 전체적인 선거 전략 방향성을 논의하고 핵심 정책 공약 개발과 대국민 소통 능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혁신 창업 공간인 팁스타운에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이 갖고 있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실천을 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창업 벤처 예산만큼은 대폭 늘린 것이 예산안에 지금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창업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무엇인지 듣겠다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숙제는 당장 하고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야 할 것들은 공약으로 담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더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여권이 촉발한 설 확장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직접 비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책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수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운영 관련 위법성과 언론 검열 등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문제는 오늘 논의가 없었고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대신 법을 어기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개식용 금지 특별법과 5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 면제 법안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을 띄우며 확장한 메가시티 구상을 처음 직접 언급하며 포퓰리즘이자 마구잡이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또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인재 영입과 육성을 담당하는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는데 당 내부 인재와 당무 참여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발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과학기술과 경제회생에 도움되는 인재를 우선 발굴하겠다며 내부 인사를 중심에 두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영 후보자가 낙마한 지 33일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조희대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며 민주당의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여러 논의가 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이 내일 의총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처리가 확정된 이 노조 2, 3조 개정안,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과 또 방송 3법 외에도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논의가 됐는데요. 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의총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도 세웠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명한 이 개식용 중단을 위한 이 특별법, 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예비 타당성 면제 사항을 다룬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또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이를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라는 계획인데 필리버스터 설명과 함께 국민의힘 대응 계획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합법적인 의사 방해를 뜻하는 이 필리버스터는 이 네덜란드어가 기원인데요. 국가가 공인한 해적이라는 그런 뜻에서 어원에서 기원을 해적입니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처음 쓰인 것은 1854년 미국의 상원에서입니다. 당시 이 노예제를 반대했던 의원들이 발언을 오래 하는 방식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신 체제가 구축된 직후인 1973년 국회법에서 폐기가 됐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민주당이 당시 집권단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테러 방지법에 맞서서 9일 동안 38명의 의원들이 뛰어들어서 192시간 27분이라는 세계 최장의 필리버스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최다 기록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이죠. 국정원 개정법에 반대하면서 이틀에 걸쳐서 12시간 47분을 연설한 거고요. 주호영 의원이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 기저귀를 차고 장시간 연설을 했던 것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입법 저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란봉투법에 20명, 또 방송 3법에 40명 등 모두 60명의 의원들을 내세워 최소 180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 의원당 3시간 정도를 할애한 셈인데요. 소관법안의 상임위원회인 이 환노위와 가방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주자로는 이 소관 상임위 간사인 이미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나서고 초재선 의원도
전원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증진 의원들도 직접 발언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역시 이에 맞서는 찬성 토론을 준비하면서 필리버스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필리버스터 최소 180시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회 라이브 6도 조금 쉬어가게 되겠죠. 자, 하지만 민주당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검토해 놓은 상황입니다. 179석의 확보가 중요한 의미, 이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토론 종결 요건 중에는요, 이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하고요. 그러면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진행 후에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종결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 재적 의석수 298명입니다. 그리고 5분의 3을 따지면요, 179석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달 초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진보당 또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얘기를 끝냈다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민주당 의석수가 현재 168석이고요. 정의당 6석, 그다음에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의 각 한 석을 합치면 176석입니다. 3석이 부족하죠. 부족한데요? 네, 하지만 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6석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182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179석을 넘어서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송 3법은 각각 한 개의 법안 개정안을 손봐야 되고 노동관계조정법까지 모두 4개의 법안 각각에 대해서 법안을 상정하고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고 24시간 토론을 한 후에 다시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투표 시기마다 매번 이렇게 해야 네, 되는군요. 179명의 찬성표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저지를 해내더라도 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본회의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관전 포인트도 많고 또 향후의 흐름 역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임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또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년 1월 20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의장 접견실에서 신임 의원들과 만나서 위촉장도 수여를 했는데요. 이 여야 간 기싸움이 점쳐지는 부분은 당연히 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연직으로는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한 법원 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이 3명이고요. 여당이 추천한 2명은 박윤혜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인데 검사장 출신이거나 혹은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네. 또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파트너스 변호사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꾸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분이거든요. 추천위가 모두 7명인데 이 의원 5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이들 중 최종 후보군 2명을 꼽아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을 하고요. 대통령은 그중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을 했지만 이 앞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60일, 또 현재 공석인 상태인 이 헌재 소장, 오는 10일자로 임기가 끝나서 곧 이제 공백이 되는 헌재 소장의 임기를 고려할 때 이 공수처장의 인사가 비교적 덜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총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일부 초선 의원이나 원외 지도부가 대통령만 믿고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거절했습니다. 또 그런 세력 때문에 당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문제를 해결할 중진들이 없어졌다며 혁신위가 문제 세력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창업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액수와 투자액이 급격히 줄었다며 많은 창업기업들이 투자를 받지 못해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창업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예산 관련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서로 끌리는 듯입니다. 정치권의 유명한 앙숙관계인 두 사람, 바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이 두 사람이 여의도 식당에서 설전을 벌였다는 기사가 나오자 윤희숙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운명 아니야, 운명? 서로가 뭐 좀 끌리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여의도에서 사실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되는 곳에서 둘이 딱 만나서 복국을 먹고 있었다는 정치적인 인연은 나쁘다가도 좋아지고 또 그러는 거니까 그 진한 인연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은 모르요. 지난 두 사람의 인연, 여의도 식당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6일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식당 바로 옆방에서 식사를 하게 됐다고 하죠. 물론 서로가 와 있는 건 몰랐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식사 도중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전 대표와 인 위원장의 만남 불발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 이야기를 옆방에 있던 이준석 전 대표가 고스란히 듣게 되면서 두 사람은 식당 칸막이를 하나 두고 얼굴을 붉히게 된 건데요. 두 사람의 설전 내용이 퍼지자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일은 여의도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라면서 못 들은 척 참는 게 정치권의 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도 이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식당에 가서 있고 그러면 옆방에 다른 팀들이 있고 이럴 때 뭐 이원욱 욕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 야 조용히 해 무슨 얘기하나 듣자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나도 좀 이렇게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이렇게 넘어가지.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러진 않는데 그것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혐오 정치.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의 식당 설전에 대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의 없이 험담을 하기에 그만하라고 제지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사를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험담을 하는 건 과하다면서 안 의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동석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말한 것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가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두 사람의 앙숙 관계를 두고 윤희숙 전 의원은 인연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기분이 나쁘다고 소리를 지르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추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완 혁신위원장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다만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조금들 참지. 그럴 수도 있죠, 사람끼리. 네.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헛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그냥 식사 잘 마치고 가면 되지 몇 번이나 소리 지르는 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추태인 거잖아요. 이런 분과 정치 생명을 걸고 뜻을 함께할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정치적인 인연은 나빠졌다가도 좋아지고 그 인연의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윤희숙 전 의원의 말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상습적 탄핵대 대단한 관종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한 장관은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판하면서 탄핵할 거면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고민정 의원은 한 장관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민주당이 뭐 내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한동훈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너무 본인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동훈 장관님은요. 그래요? 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뭐 감안하고 검토할 뿐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절차와 요건이 갖춰지면 하는 거고요. 고민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소위 말하는 관종이라고 비판하면서 한 장관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여러 가지 절차와 요건이 갖춰지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당의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추진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전 반대입니다. 누구든 간에 그분들이 그래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총선 전에 힘쓰면 안 돼요. 이게 탄핵할 땐 국민이 납득할 만한 탄핵 사유가 분명하고 이 사람이 헌법과 법을 어떻게 여겼는가를 다루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한동훈 장관이 헌법과 법을 중대한 이유로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약하다. 크지 않죠. 탄핵 반대를 강조한 우상호 의원은요, 탄핵을 추진할 경우 총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탄핵 추진이 오히려 한 장관의 체급을 키워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한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위중교사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사유가 뭔지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무위원이 21명인데요. 그중에서 10명 정도를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죠. 탄핵 중독에 빠진 것 아니냐며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 한 장관은 내가 위증교사라도 했냐면서 탄핵 사유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 중독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선 국민의힘.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빠지는 건 아닌지 여야의 극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 라이브 6 저희 이 방송도 목금 지금 쉬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내일부터 그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에 맞선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닷새 동안 이제 총 60명. 그런데 이제 3선 이상의 이제 중진 의원은 권성동 의원 뿐인 걸 두고서 혹시 그 전투력이 좀 이렇게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부터 펼쳐질 필리버스터 장기전 여야 전략과 관전 포인트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도입된 일에 몇 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에 있는 제도는 아니고 미국을 이거 베껴온 건데 미국에는 그냥 신문을 가지고 가서 1면부터 한 50면, 60면까지 읽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도 돼요. 네. 본인이 체력이 가능한 한. 그러나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이것도 이제 특별한 건데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즉각 필리버스터 대상 법률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표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리버스터는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법안의 표결을 저지하지는 못합니다. 가령 이게 무슨 그 뛰어넘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법안은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며칠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바로 표결을 해야 되고요. 24시간 해야 되고요. 쉬면 안 됩니다. 네. 저도 경험이 있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9시간 심한 경우에는 12시간까지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이제 12시간 이상 했다고요. 네. 체력만 좋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논문을 가져와서 읽는 경우는 있어요. 해당 논문을. 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이렇게 쭉 스크랩을 해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단상을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와 화장실과 뭐 이런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그건 뭐 식사를 먹으면서 뭘 밥을 먹거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이제 본인이 감내를 체력적으로 참고 견디고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무제한 토론으로 보통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 내에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고의로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은 말 그대로 무제한이 될 수 있어요. 무제한. 그래서 제한이 가해지는 이유는 뭐냐?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행되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종결 동의안을 내는 거예요. 종결 동의안. 네. 그러면은 이게 5분은 3, 298명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179명이 동의하면 저지를 할 수가 있죠. 무제한이 갑자기 제한이 돼요. 끝. 네네. 이렇게 돼. 그러면 내일 국회 본회의가 2시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2시 예정돼 있다. 그러면은 다른 법안 상정하고 뭐 김진표 의장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면 2시간 걸려요. 제 기억에 보죠. 2시간. 그러면 내일 4시에 시작한다 치자. 4시에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말하는 대로 노란봉투법 상정한다. 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첫 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누가 나와서 한 3시간 4시간 끌기 시작한다. 자, 의원들에서 듣는다. 민주당도 나와서 찬성 토론할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자 내일 4시에 시작된다 그러면 모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 4시 되면 민주당이 내버리는 거예요. 종결안. 네. 그럼 거기서 노란봉투법은 끝나. 그냥 바로 표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송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방송법이 3개라니까 3개. 방송 3법이죠. 방송 3법이라고 그러고. 자, 방송법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방송 무슨 법, 방송법 하나. 또 방송문화진흥법인가? 방문진법 하나. 교육방송법 이렇게 그 하나하나씩 하면 이게 쭉쭉 연결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빨라야 월요일 오후. 오후 4시 다시 오후 저녁 이렇게 종결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앵커가 말씀하셨던 거 왜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60명인데 59명은 초재선이고 3선 이상은 권성동 의원밖에 없는 거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 정도로 야당이 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면 3선 이상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야당은 그렇게 했어요. 네.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 내가 기억나는데 2020년도인가 10시간씩 서서 테러 방지법 뭐 그래가지고 그때 전사라는 이름을 얻고 성남시장으로 다 공천받아 간 거예요. 물론 결말은 안 좋았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여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적어도 3선 이상은 권성동 의원밖에 없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투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뭐 열의와 열성과 열정과 헌신이 없는 거지. 네, 이건 중진 그 초선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임해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선배들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해졌죠. 노란봉투법도 이제 방송법 처리에 대한 표결 결과는 이제 또 월요일에 이제 월요일쯤 될 것. 월요일쯤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제 끝나는 그 예상 시간이 이제 월요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또 이제 나오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최상병 의혹 등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는 내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미뤘는데요. 국정조사와 탄핵 그리고 대장동 김건희 여사 쌍특검까지 이렇게 이제 삼각공세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극한 충돌,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주도권은 이제 누가 쥘지 또 민주당이 이런 삼각공세 이 전략 또 어떻게 두 분은 바라보시는지 이번에 신성범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이 야당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습 저는 무슨 버릇이란 표현 상습적으로 하면은 별로 신빙성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렇게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슈몰이에 수세적으로 몰리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상투적이랄까 이런 대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자각 음모를 규탄하는 건 좋은데 그럼 방송 자각을 위해서 KBS, MBC, 뭐 YTN 문제를 어떻게 이동관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나름의 증거를 좀 내주고 나서 탄핵을 해야 되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감사원을 이용해서 KBS, MBC 이사를 감사하고 그 감사를 교체하고 그래서 이사진이 바뀌고 다시 한번 사장을 교체하는 이 광경이 언제 되풀이된 거죠? 3년 전에 똑같이 되풀이됐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걸 그대로 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외에는 따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방송자 업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그 못 찾아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자 탄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 넘어가본들 별 효과가 없을 거다.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시행령으로 법을 넘어서는 월권을 했다. 월권을 했는지 몰라도 네. 이게 법률과 헌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미뤘을 건데 어찌됐건 뭐 국면 전환을 네. 꽤 하는 거고 또한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하는 건데 좀 궁한 오히려 처지다라고 했는데 제 눈에 그렇게 보이죠. 네. 탄핵으로까지 이제 가게 된다면 6개월 정도 직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 이제 총선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이제 공백을 이제 염두에 둔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수로 볼 수도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동관 위원장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 오늘 의총에서도 한동훈 장관 얘기는 안 나온 걸로 지금 브리핑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이 탄핵의 요건인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엮을 수 있는 팩트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다만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는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눈부시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뭐 KBS, MBC, YTN 등등 해가지고 또 특히 방송심의위원회하고의 관계 설정 같은 것도 보면은 역대 방통위원장이 감히 할 수 없었던 일 그리고 또 이상한 방통위원장들이 했던 일 이런 거 다 뭉뚱그려서 이동관 위원장의 활약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이게 준비된 방통위원장 아닌가 싶어요. 뭐 쉬면서 여러 가지 도상 훈련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방통위원장의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탄핵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탄핵이 끝까지 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게 국회만으로서 제도적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를 또 거쳐야 되고 이래서 이게 정치적 요건과 법률적 요건을 함께 갖춰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카드를 이번에 꺼낸 것은 그만큼 방통위원장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지금 쌍특검은 이번 국회가 아니고 이게 지금 총선 전까지 이게 끌고 갈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때가 돼서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할 이슈고요. 국정조사 요구서는 그 사이에 여러 번 국회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이슈 아닌가 싶습니다. 네. 탄핵은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만 추진하는 걸로 가능성이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좀 높다고 봅니다. 내일 네. 물론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짧은 재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커다란 저항 없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한번 해보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양양자
대표 또 금태섭 전 의원과 이 만남을 예고하면서 제3지대론이 이제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이제 몸값 올리기다, 또 신당을 만들어도 다시 복당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준석 신당 창당이 가능할지, 정말 창당을 할지 두 분의 그 시각부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또 이제 그 정치 해법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이 사람들끼리의 이런 모임이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빅텐트가 세워질지 좀 종합적으로 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본인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오락가락 할 겁니다. 오락가락 한다 하면 야, 이러다가 정말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야. 그럼 정치 생명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네. 왜 그러냐? 지금 이준석 씨의 가장 큰 목표는 원내 진입이에요. 정치 생활한 12년이에요, 이제. 이제 한 번은 들어와야 돼요. 3번 실패했다고. 네. 이거 들어와야 자기 뜻을 펼치는 너무나 명백해서 하죠. 근데 왜 들어오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첫째는 노원병이라는 지역, 다시 말하면 이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부와 지금 주류와 잘 지내서 공천을 받아본들 당선될 것이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신당을 만들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을 함직해요. 심지어 무수속 나갈까 어디를 TKG 가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신당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의 국민의힘에 엄청난 피해를 타격을 줘요. 대구를 나가더라도 심지어는 이준석 무수속 나가든 신당을 만들든 간에 그렇게 되면 보수 패배의 총선 패배의 책임을 다 뒤집쓰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을 왜 안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 신당이라는 게. 네. 물론 미래가 당장은 지금은 지지율이 신당을 만들면 높을 거라는 관측이 있지만 나중 되면은 2024년 내년 1월, 2월 되면 다 수렴된다고. 양쪽 다 수렴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과연 10% 이상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함직하고 굉장히 좀 고민은 많을 거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양향자, 금태섭 이런 분들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결합은 불가능해요. 안 맞는 분들이에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창당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양당이 움직이게 되면 그 국민의 지지도는 두 당을 중심으로 또 회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이준석 창당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많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힘당 내부에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끝까지 할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회의론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만을 놓고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은 국힘당하고는 더 이상 못한다. 그리고 빨리 청산한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뭐 이 목표나 뭐 장기적인 목표나 중기적인 목표나 단기적인 목표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방법론에서 금방 얘기했던 여러 사람들, 금 전 의원이나 양 의원이나 같이 하는 것을 그래서 텐트를 조금이라도 크게 빅텐트가 되면 좋고 하여튼 텐트를 스몰 텐트는 아닌 걸 좀 치고 싶어하는 그 욕심도 분명해 보여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쉽지 않죠. 물론 여의도에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요. 이제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론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텐트는 가급적 큰 걸 한번 쳐보자. 이런 목표도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지금 행보는 단중기적으로 목표는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건 누구 눈에도 읽히죠. 가령 근데 최근에 있었던 미스터 린턴 이 사건이랄지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식당에서의 어떤 트러블 같은 거 뭐 이런 것은 가벼운 처신이라는 점에서는
좀 좋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건 극복해야 될 과제이긴 한데 뭐 이건 뭐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그렇게 진로에서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준석 대표의 그 가는 방향은 이미 누구 눈에도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창당을 할 것이다라고. 네, 일단 뭐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어려워도 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제 보수 지지자들의 근원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과연 우리와 함께 큰 방향에 함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게 만드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 대목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자 보수당이 잘 돼서 보수 정권이 성공하고 다시 한번 정권 창출을 이루겠다는 이 큰 전략적 목표에 과연 동의하는가라는 의문을 자꾸 들게끔 한단 말이에요. 건전한 비판과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상처를 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준석 대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당 가지고는 안 된다는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지만 적어도 인요한 위원장이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 보면 조금 어찌됐건 좀 부족하지만 개선 내지는 개혁될 소지를 보이고 있는 이 대목에서 이로 부족하다는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당을 떠난다. 그것도 무소속 수준이 아니라 신당을 만든다 할 때 그 이후에 그 후폭풍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과연 정치를 12년 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좀 고려하고 판단해 줘야 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얼마 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이제 부산으로 향했었는데 오늘은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거칠고 좀 센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듣보잡들을 좀 정리해달라. 대통령 믿고 설치는 세력들을 정리해달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과연 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그 친윤과 중진들 이뇨한 혁신위가 이제 그 요구한 대로 불출마와 험지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들어볼까요? 글쎄 지금 오늘 홍준표 시장의 그 얘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사이 섭섭하게 하고 뭐 본인한테 좀 욕을 했던 사람들 아주 시원하게 그냥 여러 방을 날렸어요. 아주 시원해요. 네. 그 홍준표 시장의 그 말반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가죽 잠바 탁 입고 나와가지고 펀치를 날린 거죠. 그리고 뭐 김기현 대표한테도 시원하게 날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인데 이뇨한 위원장이 굉장히 일정이 많잖아요. 금방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일정들 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성과는 사실 없습니다. 분주하고 분망하고 뭐 전국을 지금 헤집고 다니고 있지만 그 뭐 1차 혁신안이라는 것은 그 사면이죠. 사면은 본인들이 그 사면 대상자들이 별로 그렇게 시답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서 퇴색해버렸고 2차가 진짜인데 권고라고 그러는 이제 중진들 지도부들 불출마인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아무 메아리가 없어요. 이게 만약 이번 주도 이렇게 메아리가 없이 고요히 흘러가면 혁신위의 진로 전망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이제 솔솔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홍준표 시장한테 가가지고 뭘 좀 도움을 받을 게 있을까? 홍 시장이 도와줄까? 뭐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아마 이걸 예상했을 거예요. 아마 내려가면 홍 시장이 자기를 향해서 엄청난 반치를 나를 거다 그러는데 지금 말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오늘 이 회동이나 뭐 이런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김기현 대표는 빨리 결정을 하는 오히려 그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메아리가 없음, 고요함 이것은 인 위원장은 물론이고 김기현 체제 전체 그리고 앞으로의 공천 향방 전부 다 이 고요함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말씀하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은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준 거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막 매칭을 쏟아내는 측면이 있는데 보면 지금 이 당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대목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힘을 실은 또 홍준표 시장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대표 시절에 혁신위원장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아마 비공개회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좋은 데서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인요한 위원장 이야기 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이때는 김기현 대표에 보이고 있잖아요. 왜? 아니 내가 의원으로서는 영광을 다 누렸다는 표현, 지낼 거 다 이런 네. 표현은 불출마를 시사한 거란 말이에요. 또 인요한 신역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또는 한두 명 정도가 더해주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당내 분위기를. 지금 다른 중진들은 누가 먼저 나가 손드느냐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기다려주는 게 괜찮다고 보고,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 뜻이 뭐냐?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말이 용화전에서 반대가 없는 걸로 봐서 곧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투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시작한다면 당내 여론 지형도서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혁신위가 내세운 2호 희생이 그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갈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친명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을 직접 지휘하기로 했고, 또 친명계인 더 민주혁신회의는 공천룰 세부 변경을 제안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한 요 흐름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국힘당에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런 향방이 민주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개항을에 나올 때도 분당이 김은혜 그 당시 후보가 경기도를 나가면서 비어 있었는데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험지 출마를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한다 쪽에 베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혁신회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의 공식 기구라기보다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친위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공천에 관련된 활동을 수면하 내지는 배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공천의 과정에 개입을 해서 감나라, 먼 나라 뭐 이러면은 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거 굉장히 주목되는 지금 움직임입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그 민주혁신회의라는 데서 공천룰 세부 변경을 한다. 무슨 뜻이냐? 현역 의원들한테 가혹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하위 뭐 20%에 대해서는 뭐 점수를 아주 낮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모든 지금 현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민주당 너무 많았던 탓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현역 대탈락 이변이 민주당의 공천의 결말일 거로 봐요.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